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 동호회의 드론 동호회 회장이었고요. 드론 동호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망해서 그동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에 대해서 그럼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고 해서 저의 긴 커피 여정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커피를 마시면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커피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 긴 참 할 일 없는 쓸데없는 여정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커피가 되게 중요한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우리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줬던 음료를 와인과 커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와인은 여기 지도 가운데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갔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뭐 기원 전부터 있었고요. 기원 전 4천년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요. 생각해보면 와인은 그냥 포도를 으깨서 놔두기만 하면 되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음료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기원 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을 하다가 동남아 쪽으로, 그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거치면서 미국 대륙으로 거쳐가는 그런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좀 다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이는 이유는요. 일단 와인은 서양 역사를 다 담고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걸 첫 번째 기적으로 삼았을 만큼 중요한 음료고요. 심지어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갔을 때 성경책 다음으로 가져갔던 게 포도나무 묘목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기독교 전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양 역사에도 굉장히 밀접하죠. 반대로 커피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좀 많이 퍼졌어요. 와인은 마시면 취하고 정신이 몽롱해지지만 커피는 반대로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깨어나기 때문에 경전의 해석이나 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커피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랍 같은 나라는 하루에 커피 소모량이 1인 평균 25잔이라고 합니다. 회식 끝나고 우린 술 마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니까 주로 밤새도록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맛을 보는 것도 물론 와인처럼 이렇게 페이버 휠이 있어요. 근데 보면 뭐 과일 향이 난다거나 꽃향이 난다거나 귤 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와인에 아로마 휠하고 뭐 테이스트 휠하고 두 개를 마치 합쳐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인보다는 역사가 좀 더 깊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더 다채롭게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뭐가 엔지니어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다 그 역사학자들이 고민하면 될 문제니까요. 그래서 커피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보면 커피는 마시는 사람들마다 느낌이 틀리고 누구는 이런 커피가 좋고 누구는 이런 커피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답은 없지만 틀린 건 있다. 그러면 틀린 게 뭔지를 이 커피가 왜 맛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쪽으로 간다면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걸 찾는 툴이 있죠. 우리에겐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프라카스 시스템이나 루트 코스 프로그램을 해결을 할 때 저희 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몽땅 다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아이템들을 인자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그게 커피 맛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일단 커피 빈, 그 커피 원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커피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가공한 커피를 굽죠. 그래서 커피 콩은 초록색인데 커피는 우리가 진한 갈색이나 검정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커피를 보관을 하는 것도 인자로 삼았습니다. 이 보관 방법에 따라서 커피 맛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커피를 어떤 방법으로 추출하냐에 따라서 커피 맛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커피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밖에 이렇게 과일처럼 생겼거든요. 과일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실버 스킨이라는 껍질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껍질을 몽땅 다 벗겨내서 그걸 로스팅을 하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가 됩니다. 커피도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아라비카 품종이랑 로부스타 품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국제 커피 연맹에서 말한 분류법이고요. 그래서 앞에 역사표를 보면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아라비카고 노란색이 로부스타입니다. 역사도 좀 다르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던 이유는 로부스타 커피는 굉장히 강해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요.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대신 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커피 녹병이라고 커피들이 굉장히 죽어나가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로부스타 품종이 갑자기 많이 키우게 됐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라비카 원두랑 로부스트 원두가 두 개가 섞여가지고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어떤 품종이 더 맛있다, 어떤 품종이 더 맛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어요. 뭐 이런 커피들은 주로 이 커피벨트라고 하는 이 북해기선이나 남해기선 사이에서 자라는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환경 조건만 맞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화분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키워서 한번 저도 언젠가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요. 크게 습식, 건식, 반건조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습식을 물에 불려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판매되는 거고요. 건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건조시킨 다음에 나중에 기계로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반건조식이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일단 과육을 벗겨내고 그걸 그대로 말린 다음에 그 벗겨낸 양을 다시 한번 기계로 깎아내요. 이때 깎아내는 양을 기계로 깎기 때문에 커피에 남아있는 과육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맛을 좀 더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건식 방법은 맛이 좀 복잡해지고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 커피 있죠. 그 사양 고양이가 먹고 싼 똥으로 만든다는 커피는 걔는 이제 요걸 골라 먹는 건데요. 요 알맹이는 빼고요. 근데 이 커피 중에서 곰팡이가 핀 것들이 커피 맛을 굉장히 많이 흐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양 고양이들이 그런 것도 안 먹는다네요. 그래서 아마 사양 고양이가 먹었던 원두를 고른 게 좋은 품질의 원두라고 해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많이 마셔본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좋은 커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 제가 폴바셋에서 시그니처 브랜드랑 그 정기 배달받는 커피 팩들이 있어 좀 마셔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그 내추럴 품종이냐, 뭐 펄프드 내추럴이냐 이렇게 써 있고 어디서 나왔고 재배고도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맛이 난다 이렇게 노트랑 같이 제공이 되거든요.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보면서 이런 맛이 진짜 나는가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무척 재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커피 맛이 진짜 이 원두만으로 되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확하게는 커피 맛은 이렇게 볶았을 때 나거든요. 볶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그 커피 맛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고기 구울 때 많이 나는 거죠. 반응 원리는 설탕이랑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결합했을 때 복잡한 화학식에서 향이 나고 거기서 갈색 색깔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이 화학 물질이 커피를 볶았을 때 나오는 빈 공간의 기공에 들어가면서 커피의 향을 보관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많은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오래 구우면 당연히 색깔이 검묘해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래 구운 향에 따라서 신맛이 강해지는지 스모키 향이나 쓴맛이 강해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프렌치하고 시티 정도 사이에서 풀 시티 정도라고 하는 게 총량이 가장 많은 향기를 갖게 되는데요. 보통 고소한 맛이 나는 커피는 프렌치나 이탈리안 정도 가면 굉장히 고소해지고 그다음에 시티나 프렌치 사이에서 들어오면 약간 산미가 나는 상큼 신맛이 나는 커피가 만들어지죠. 이런 커피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 커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별을 합니다. 먼저 커피 가루를 내서 가루 냄새를 맡고 그다음에 그걸 물을 부어서 그때 나오는 수증기의 향을 맡아봅니다. 우리 커피 사면은 그 원두 이렇게 눌러보면 되게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 커피랑 원두 때 맛이 냄새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루를 냈을 때 나는 냄새를 맡아보면 커피랑 굉장히 비슷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어떤 맛이 날지는 이때 좀 확인하기가 좋고요. 맛은 첫맛, 끝맛, 산미, 그다음에 이 바디감을 본다고 하는데 바디감은 약간 끈적한 그런 맛이 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맛을 다 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맛들이 얼마나 밸런스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커피 혁명에서 제공하는 커핑 차트가 있어요. 차트를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그 커피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커피인지를 매깁니다. 여기 이게 커핑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람을 큐그레이더라고 해요. 이런 것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들죠.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큐그레이더라는 사람이 점수를 매긴 것들이 그해 커피의 점수를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커피에 대한 거 중간 얘기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이 껴들 데가 없습니다. 커피는 농부가 만들고요. 굽는 건 또 로스터가 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큐브레이더가 하죠. 여기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할 건 어떤 원두를 사느냐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점수에 보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 되는 그러니까 전체 커피 마켓에서 20%의 커피를 우리는 스페셜티라고 부르는데요. 1978년에 국제연맹에서 정해진 내용이고요. 이렇게 일부의 커피만 있습니다.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커피의 변화를 보면 세계 1차 대전 때 커피가 군수품으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퍼진 게 1차의 변화라고 보고요. 2차는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을 가지면서 커피 문화가 바뀌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게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의 숫자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요. 재밌게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아요.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좀 잘 나가는 아주 잘 나가지 않고 중간 정도 되는 스타벅스가 일주일에 커피를 200kg 정도를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장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스타벅스가 1년에 얼마의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원두의 양을 보면 스페셜티 커피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스페셜티 커피를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스타벅스는 항상 메뉴가 똑같잖아요. 그 일반적인 커피를 가지고 똑같은 맛을 내다 보니까
커피 볶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볶을 수밖에 없어요. 산미나 먹어보겠습니다. 복잡한 맛을 한번 갖는 그런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로 만들 수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들은 좀 더 같은 값이라도 맛있는 커피를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좀 찾아봤어요. 그럼 무슨 커피가 맛있는데? 라고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그 테라로사 사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테라로사 커피 저도 좋아합니다. 테라로사 사장님한테 우리나라에서 좋은 커피가 어떤 커피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딱 세 개의 가게를 이렇게 땡땡 커피, 땡땡 커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리브레 커피입니다. 리브레 커피는 저도 마셔봤는데 여기 원두는 약간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해요. 한국인이 딱 좋아할 만한 커피 그런 맛이 나고요. 플리츠 커피는 어제 배송이 됐습니다. 주말에 마셔보려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피는 모모스 커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모모스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커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커피를 사서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모모스 커피 같은 이런 커피는 여기 로스팅 날짜를 써요. 커피는 딱 볶고 나서 볶으면 아까 마이야르 반응 때문에 생긴 그 가스들이 커피 원두 안에 기공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처음엔 굉장히 많아서 커피 만들기가 좀 힘들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로스팅 후에 3, 4일부터 10일까지가 최고의 맛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스팅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3월 30일에 여기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찍은 건데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정말 완벽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커피를 한 달 정도까지는 크게 맛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좀 이렇게 크레마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맛의 변화가 없어서 한 달까지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2018년 11월로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2018년은 1년 정도 유통기간을 보기 때문에 실제 로스팅 날짜는 2017년 11월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날짜는 2017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 하나 다 10일 사이에 먹는 건 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마트에서 원두를 사실 때는 요거 한번 알아보시면 제법 괜찮은 커피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스타벅스 커피는 이 날짜를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커피도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스페셜티 커피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지역의 어떤 품종의 커피가 스페셜티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커피 농장의 커피는 몽땅 다 스페셜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에 대한 점수는 매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스페셜티 중에 커피를 평가를 내리는 것 중에 그 COA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비영리 그룹이고요. 그 같은 품종이나 같은 지역의 커피를 선정하지 않고 각 농장마다 따로 선정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요. COA에 당첨이 되면 물론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무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두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신청을 하죠. 이런 원두들은 CU 마크를 달게 되고요. 네이버 쇼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 쇼핑에 나오는데 좀 비쌉니다. 29,000원이고요. 우리가 커피숍에서는 이런 커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00g에 3만 원 돈이거든요. 그러면 1g에 한 300원 정도가 돼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한 잔을 뽑으려면 15g에서 200g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 원두로 만드는 커피는 한 잔에 거의 5,000원 돈이 됩니다. 원두값만 5,000원인데 그것도 팔 수 있는 기간은 베스트 10일 안에 팔아야 되니까 어지간한 커피숍은 이 원두를 손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비싼 커피를 사야 되느냐? 저도 이렇게 이쯤에서 현타가 살짝 오기 시작했는데 유튜브 보다가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잔은 3불짜리 커피랑 225불짜리 커피랑 블라인드로 지나간 사람 붙잡아 놓고 커피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가장 비싼 커피를 60% 사람들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싼 커피를 사람들이 비싼 커피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또 반대로 그럼 너는 어떤 커피를 마실래? 라는 질문에 50%의 사람들은 제일 싼 커피를 골랐어요. 익숙하다는 거죠. 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비싼 커피에 돈을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은 취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도 여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커피, 보통 음식은 원재료의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리스타들이 하는 얘기가 80% 정도가 원두의 품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20%가 어떻게 보관하느냐,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이건 컨트롤 할 수도 없고,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보관 방법에 대해서만 좀 더 고민을 하자 보면 보관 방법의 큰 인자는 온도와 시간과 그다음에 이 가루인데 가루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두가 깨지면서 이 기공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표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부에 있는 안에 있는 기공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풍미가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에스프레소 정도의 굵기로 갈았을 때는 15분 후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원두 봉지들이 이렇게 아로마 밸브라는 걸 사용하는데 아로마 밸브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기압이랑 원두가 만드는 가스압이랑 요게 평형을 이루는데 더 이상 생기는 가스압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로마 밸브를 통해서 원두의 향이 보존된다는 건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고요. 갈아놓으면 더 심하니까 원두를 사실 때 간 원두를 사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원두를 여기다 집어넣고 완전히 밀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가스가 나오더라도 이 전체 압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향미가 덜 빠져나가는 구조의 커피 보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컨트롤은 뭐 사실 이게 해볼 수 있는 전부고요. 그럼 이제 커피 맛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해 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온도죠. 온도는 이미 50년대에 60도에서 96도 사이의 온도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이런 온도계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날로그 온도계는 좀 비춥니다. 이게 느리게 올라가서요. 에스프레소 같은 건 뽀삐할 때 온도 체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온도가 그렇게 높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장시간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나올 수 있는 커피 내용을 뽑기가 좋지만 천천히 뽑았을 때 잘 뽑히는 것들도 있어서 더치 커피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얼음 대신에 펠티어 소재를 이용해서 뽑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했다가 전체 열 용량을 맞추지 못한 바람에 좀 실패한 경험이 있긴 한데요. 일단 온도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물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커피협회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타겟 값이 가지고 있는 물의 특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pH 농도를 먼저 보실 수가 있어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보시면 중성일 때 가장 좋다고 얘기하지만 억셉터블 레인지에 보면 약간 산성에 가까운 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미의 분자가 음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데 알칼리성 물이 들어가면 음전화와 만나서 중성이 되면서 산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정수기에 있는 물이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커피물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분만 아시는 얘기지만 정수기 물은 약간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포스트 카본 필터가 약간 알칼리성을 띠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 가지고 커피를 끓이는 건 그닥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중간에 요쯤에서 빼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미네랄에 대한 영향도 좀 있어요. 가령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더 많이 뽑아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다양한 그냥 생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생수가 좋다고 뭐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커피에 물이 나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유체역학으로 분쇄된 커피 알갱이 위에 흐르는 물이 커피로부터 용출된 향미 원소를 녹여서 나오는 거랑요. 그다음에 커피 알갱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분산되면서 그 분산된 것들이 밖에 나와 흐르는 물이랑 겹쳐서 나온다는 게 있는데 그거를 퍼콜레이션이라고 화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립커피를 보면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서 커피 알갱이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스며 나오고 그것들이 유체역학으로 빠져나가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핸드드립이고요. 최근에는 푸어오버라고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왕창 부어요. 이렇게 왕창 부으면 흐르는 유체역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커피 안에 있는 원두에 있는 것만 빨려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번씩 저어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요 원리는 사실 커피 메이커랑 똑같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커피 메이커도 여기 빠져나가는 유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 이 필터를 한번 적셔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원두 가루 크기인데요. 이 원두 가루 크기가 얼마나 세밀하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물과 만나는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죠. 이거는 영화 카모메 식당인데 이 아저씨가 이거 훔쳐가다가 이 아줌마한테 유도로 당해서 커피 한 잔을 얻어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얻어서 나간다는 건데 되게 비싸 보여요. 이게 왜 비싸냐면요. 이 커피 원두 기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 블레이드는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코니컬버 같은 경우는 원두가 위로 들어가서 이 꽃갈 모양이랑 사이에서 갈려서 나오는 방법이고요. 플랫버는 이 가운데 원두가 들어가면 원심력에 의해서 원두가 돌아가면서 밖으로 가는 날에 맞아서 퍼지는 건데 요 방법이 가장 원두를 시간 내에 많이 갈아냅니다. 그래서 커피협회에서는 요 두 가지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는 것들이 업소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비싼데 요거 디자인 보면 플랫버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비싼 걸 그냥 주는 거 보면 이 주인도 신기한 것 같고 이걸 굳이 훔쳐가려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로 퍼졌는데 이게 왜 다시 그 커피 알갱이 분쇄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분쇄 기계에 따라서 이렇게 피크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의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 그라인더 회사들마다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이렇게 한번 피크를 쳤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는 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원두가 분쇄되는 원리는 크게 커팅이랑 크래싱이 있습니다.
커팅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잘려 나가는 거니까 원두의 크기를 그대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요 피크칩을 찌고 있는 건 커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클라시는 커팅 되면서 브리틀한 부분이 눌려서 찍히는 건데 이 눌려서 찍히는 게 프랙탈이랑 거의 유사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눠진 게 나눠지고 나눠진 게 나눠지니까 이렇게 아래로 쭉 빠지면서 굉장히 가는 가루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한 그라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값이 좋고 요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빠지는 건 우리가 원하는 타겟 맛을 만드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블레이드는 커피 맛을 평가하는 데는 그닥 좋은 그라인더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력도 있는데요. 앞에 보셨던 그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중력으로 해서 내리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내리는 압력을 조절을 합니다. 보통 9바 정도로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9바 정도로 내리려면 압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터를 넣거나 아니면 이 커피 가루를 굉장히 가늘게 해야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요 값보다 어쩌면 요 값이 더 중요해요. 여기 이 미분의 양을 통해서 압력을 만들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도 물론 당연히 달라집니다. 보통은 빨리 추출하면 써지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속도면 신맛이 나오고 좀 오래 추출하면 단맛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우리 내려 먹는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해서 보통 일반 커피보다 똑같은 온도로 썼을 때 단맛이 좀 강하게 나는 편이거든요. 내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그냥 찬물에 넣더라고요. 옛날에 퍼스빌드에서 이걸 진공으로 빼가지고 추출 속도를 빨리 올리는 방법도 연구를 했었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초음파로 진동을 해가지고 빨리 내는 이런 방법도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검토해야 될 방법이 필터입니다. 필터는 이런 금속이 있고 금속이 아닌 것들로 나눠지는데 이게 뭐 큰 차이 있겠냐 싶긴 한데 있긴 있습니다. 이 필터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미분이 덜 나오기 때문에 바디감이 없는 깨끗한 맛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오피셜한 데이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종이 필터가 약간 기름을 흡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일리한 맛을 좀 줄여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저는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랑 어떻게 비율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표도 커피 맛에 중요한 영향을 주죠. 에스프레소나 물을 좀 더 집어넣으면 룽고가 되거나 차라리 물을 줄이면은 리스트레토가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커피 맛에 좌우하기는 하죠. 이렇게 해서 커피 맛을 내는 인자들을 몽땅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컨트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저희 G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DO입니다. 디자인 그 다구치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풋을 집어넣고 아웃풋을 빼기 위해서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기술이고요. 저희 G의 엔지니어들은 모두 이 툴을 사용을 합니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일단 인풋은 커피고요. 아웃풋은 좋은 커피입니다. 컨트롤 인자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이고요. 노이즈 파라미터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뽑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뽑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이브리 커피는 커피 넣고 물 넣고 그냥 끓이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커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꾹 눌러서 짜는 방법. 이건 뭐 많이 아실 테고 사이폰 커피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위에다 커피를 놔두면 끓여서 공기압이 열을 받아가지고 물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러면 끌어올린 물이 커피랑 섞인 다음에 불을 탁 치우면 다시 중력으로 떨어지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드립 많이 사용하시고 모카포트도 많이 사용들 하실 거예요. 요거는 아래다 물을 끓이고 이 위에다가 커피를 놔두면 여기 끓는 물이 압력이 생겨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커피랑 섞인 다음에 이렇게 쪼르르 나와서 위로 이렇게 따라 마시는 요게 모카 커피고 그다음에 압력이랑 온도를 그냥 아예 제어를 해버리는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커피로 테스트를 해야 될지 각 인자별로 다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커피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이 커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보시면 가장 제어가 많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에스프레소 머신은 필터를 쓰진 않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요. 요거까지 저희 그 아내한테 보여줬다가 등짝을 맞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드립 커피도 상당히 제어 인자가 많아서 이대로 가도 됐겠지만 원래 우리 보통 물건 산 다음에 왜 사는지 결정하잖아요. 세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워터 퀄러티는 어떻게 조절할지는 포기하고 일단 그거는 정수물 쓰기로 했어요. 거기다 나중에 식초는 좀 넣어볼 생각입니다. 온도 제어는 이 기종은 좀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라인더 머신을 따로 주문했고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울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두 양이랑 물량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스트 다구치법을 이용해서 이거 인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뽑기 시작했죠. 일단 언제나 뽑아도 언제나 똑같은 맛이 나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피드만 실수를 해도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피는 한 9바 정도로 내리고 있는 에스프레소고요. 지금 크레마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에스프레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심한 현타를 다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이지 RNR이 전혀 되지 않아요. 앞에 보여드렸지만 이게 노이즈 파라미터는 아니고 여기 결과값을 측정하는 데 문제인데 이 바디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고요. 전날 술 많이 먹고 마시면 커피 맛도 이상하고요. 컨디션 좋으면 커피 맛도 좋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DOE의 가장 기본은 반복성이거든요. 반복 제한성인데 하루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아랍이나 중동 지역에서 실험을 했으면 25잔 먹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 저 하루에 3잔씩 마시거든요. 3잔씩 마셔도 이 앞에 있는 인자들을 몽땅 다 테스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시험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인지에 데다가 거기다가 이 쌍커피가 이 커피 머신이 충분한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생기면서 제 이 긴 실험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무척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이 사람은 커피 비기너고요. 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3만 달러짜리 기계를 주고요. 이 사람한테 400불짜리 기계를 줬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죠. 큐브레이더나 테이스터들에게 두 사람의 커피를 평가를 했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이 사람이 이겼어요. 우리는 인자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방법이 틀리지 않은 거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다시 정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찰나 이 기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각 인자들을 몽땅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도 되고요. 이렇게 드립 커피도 되고요. 이건 꼭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여주면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아내에게 등짝을 맞거나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그 심한 갈등을 지금 겪고 있지만 아까 앞에 사진 보셨는데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옆에 요거 있어요. 제 아내는 주로 이걸 사용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커피 가루 있고요. 필터 있고요. 이거 압력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똑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이 커피 원두 양이 적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결론을 좀 느리게 냈는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커피의 가장 맛있는 커피는 물론 만드는 사람의 노력이나 원두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커피 가장 맛있는지가 좌우되겠죠. 그런데 바디 컨디션이 커피의 맛을 좌우한다면 어쩌면 진짜 맛있는 커피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커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커피를 마신다면 항상 얼마나 효율적인 인풋이나 그런 인자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커피는 사랑하는 사람이 공짜로 사주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가 아닐까 그런 결론을 내려옵니다. 긴 얘기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